지금 이 자리에는 김중희 전 환경부 장관 그리고 이철 전 민주당 원내대표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청와대 정무수석 오늘 발표를 했어요. 현기환 전 의원. 근데 현기환 전 의원은 원래 지역구는 부산이었죠. 그죠? 부산이었고 이분이 아주 그 전략통이다. 19대 총선에서의 공천심사위원도 했고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기획 업무도 담당하고 그러니까 정무수석 이게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의 총선을 향한 보석이 아니냐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렇게 볼 수 있죠. 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이제 정무수석이라는 자리가 옛날 정무장관이죠 뭐. 아니죠? 정무장관 뭐 그 역할도 하고 네. 정무수석 역할도 하고 그러는데 대통령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정무수석의 역할도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 정무수석을 어떻게 활용할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네. 그동안에 보면은 정무수석을 정무수석답게 활용해 본 적이 별로 없어요. 외교통을 데려다가 쓰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큰 역할을 하지 못했지만 예. 하나의 장점은 내가 인터넷을 이렇게 오면서 보니까 예. 박근혜 대통령하고 굉장히 신임을 받는 사람인 것 같다. 그렇죠. 예. 대통령으로부터 신임을 받는 사람이라면 메신저 역할은 충실히 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정무수석이 정치권에서 자기가 아니게나 정부가 좋아하는 용어로 창조적인 역할을 얼마큼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아직은 미지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예. 이 대표님은 범야권의 입장에서 볼 때 예. 지금 정무수석이 시급한 과제는 뭐라고 보세요? 뭐 절대적으로 소통이죠. 소통. 예, 대통령의 지금 제일 큰 약점은 사실 누구도 그 복심을 잃지 못한다는 겁니다. 예. 국회법 개정안 이 파동도 사실은 그런 문제로부터 비롯됐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기괴한 현상들이 뭐 수없이 벌어졌는데 그 모든 게 처음부터 끝까지 대통령의 복심을 잃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대통령이 직접 물론 회의에서입니다만도 TV에 그 격정적 발언들을 직접 쏟아내는 그 순간 가서야 이제 여당 의원들이나 여당 수뇌부도 대통령이 저렇게 하셨구나 하는 걸 알고 그때부터 볼때같이 이제 유승민 원내대표를 이제 공격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고 결국은 그렇게 이제 축출한 결과가 나왔습니다만도 그때까지 그런 복심을 직접 발표할 때까지는 여당의 수뇌부도 대통령의 복심을 몰랐습니다. 예. 그리고 또 그런 접촉을 단절을 해버렸고요. 그래서 정무수석이 앞으로 하셔야 할 일은 당청 간에 가교 역할을 하셔야 되고 또 가능하다면 야권까지도 또 민심까지도 직접 전달하는 그 역할을 하셔야 된다 하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야권까지도 소통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야당 누구를 대상으로 해야 되느냐가 헷갈릴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하면 100명 정도가 탈당을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죠? 그러고서 신당 창당을 선언했단 말이에요. 예? 이러면은 소통을 하고 싶어도 가만히 있어. 이거 어느 쪽 대고 얘기해야 문제 제기를 참 잘하시고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문제 제기를 참 감사합니다. 예. 잘하고 문제 제기를 잘하고 계시는데 내 생각으로 이 중진 의원 출신 정도면 예. 여야를 통틀어서 예. 종횡무진으로 예. 접촉을 하면서 흥크러진 정치를 마무리 지기도 하고 대통령이 정권을 유지하는데 정치권에서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좌를 할 수 있겠지만은 내가 보니까 경력이 18대 국회에 한 번 한 경력밖에 없는데 그 초선 의원 가지고 어느 야당 출신의 중진과 또는 여당 중진과 맞서 대통령의 의지를 관철시키는데 자기가 역할을 하거나 당이나 야당의 뜻을 대통령한테 어느 정도 반영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그 부분은 굉장히
믿음이 가지 않는다. 제 예. 소견으로는. 예. 그래서 누가 이 정부 수석이 됐건 간에 박근혜 대통령은 일단 새누리당 출신으로 대통령이 된 사람이니까 새누리당을 믿고 새누리당과 소통해 가면서 전국을 운영해 간다면 박근혜 대통령은 크게 실패는 하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예. 이 정무수석이 새롭게 왔다고 해서 큰 역할을 기대할 수는 없지 않은가. 뭐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도 만약에 큰 기대를 우리가 했다면 그동안에 그 특보들을 뭐 했으며 그 특보들에게 역할을 하나도 안 줬겠는가 말이죠. 근데 근접 할 수가 없으면 역할을 줄 수가 없죠. 예. 그 100명 탈당하고 말이에요. 네. 지금 신당 창당 선언도 하고 그 어떻게 보세요? 이게 지금 어떤 식으로 이게 전개가 되는지. 왜냐하면 사람들이 헷갈리는 게 천정배 의원도 신당 얘기하죠. 그리고 이분들도 100명 나와서 신당 만들겠다 그러죠. 그리고 당내에서 사실 박주선 의원 지금 많이 나오고 있고 박지원 의원 얘기도 나오고 있고. 네. 그러니까 도대체 이게 같은 신당을 얘기하는 건지 다른 신당을 얘기하는 건지 이게 헷갈려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뭐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 이제 초점은 예. 지금 새정년, 예. 지금 야당한테 그만큼 불만이 많고 저걸로서는 정권 교체가 불가능하겠다고 확신하는, 느끼는, 안타깝게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는 뜻입니다. 당내에. 그분들이 이제 그 한 사람 한 사람, 저도 뭐 그 중에 한 명입니다만도, 이 야당으로서는. 이미 탈당하셨잖아요. 예. 예. 아주 오래전에 뭐 도저히 이 당으로는 안 되겠다 네. 하는 그 오로지 하나의 이유 때문에 이제 예. 탈당을 하고 천정배 의원을 통해서 야권 전체를 좀 재편하자. 그래야 정권 교체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중심으로 이제 저 이해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느끼는 당내 인사들이 꽤 많다 하는 걸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100명이 탈당이. 예, 탈당. 그리고 앞으로도 탈당할 것이고 예. 또 현역 의원들은 뭐 상당히 늦어질 가능성은 있습니다만도 그 여러 갈래로 신당이 나와 주었으면 또는 신당을 추진하겠다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는 걸 증명하는 거죠. 근데 그 장관님, 그 신당 말이에요. 신당, 지금 우리나라 이렇게 역사를 보면 사실은 과거부터 따진다면 공화당이 민정당이고 민정당이 민자당이 되고 민자당이 신한국당이 되고 이렇게 되고 야당도 사실 이름 많이 바뀌었지만 따지고 보면 민주당 계보가 쭉 내려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서 정통성을 가져가면 몰라도 이게 신당 해가지고 성공하는 케이스가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신당을 만들려면 만들 수 있겠죠. 예. 만들 수 있는데 이런 표현을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그 왜 저 지구 물리학에서 얘기하는 메비우스 띠라는 게 있잖아요. 예. 메비우스 띠처럼 예. 언제나 원점으로 돌아간다. 어. 전 그렇게 봐요. 야당사를 짜리서 전체 보니까. 보면. 예. 예? 아하. 그 메비우스 띠를 한쪽을 뒤집어서 끈을 그렇죠. 매놓으면 예. 개미가 밑으로 갔다가 위로 갔다가 예. 한 바퀴 돌고 제자리에 간다는 거 아닙니까? 예. 야당사 전체로 보면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다 그런 얘기죠. 지금까지. 예를 들면 한일협정 반대하면서 한쪽은 의원직을 내놓자. 한쪽은 너 의원직을 갖자. 이래가지고 신한당하고 당시 민중당하고 갈라졌는데 1년도 안 돼가지고 다시 합쳤어요. 신민당으로 다시 합쳤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게 메비우스 띠의 역할과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싸워라. 야당이 됐건 여당이 됐건 당내에 노선 투쟁을 하거나 정책 투쟁을 하거나 그거는 정치 발전을 위해서는 나쁜 것이 아니다. 그러나 당을 깨고 나가는 것까지는 해봤자 결국은 몇 걸음 가지 않아서 다시 합칠 건데 뭐 해봤자 그게 그거 아니냐 하는 생각을 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 야당한테 제가 야당 노원에 관해서도 네. 글을 여러 개 많이 쓴 적이 있는데 야당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진짜로 정치 개혁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라는 것에 대한
기본 토대 위에서 야당 개혁이 나와야지 정치 개혁 전반에 대한 자기 어프로치 없이 야당만 개혁하겠다는 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정치 개혁 어떻게 하느냐? 이 비전을 정치 개혁에 대한 기본 비전 위에서 야당의 비전이 있는 거지 정치 개혁 비전 없이 야당 개혁만 존재할 수 있느냐? 없다 그런 얘기죠. 근데 이제 바로 지금 야당의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이 체제 내에서는 전체를 바꾸긴커녕 안도 못 바꾼다. 그래서 튀어나왔다는 게 우리 이철 대표님의 말씀이시고, 그죠? 예. 그래서 저 미안한 얘기지만 이철 의원 같은 분이 그런 정치 개혁 비전을 내어 세우고 그 다음에 이 비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면 야당이 위치를 어떻게 정립해야 된다. 이렇게 나가야 옳지 않겠느냐. 야당의 최고의 어떤 얘기예요. 비전은요, 네. 정권 교체입니다. 그리고 그 정권 교체의 세부적인 강론으로는 정말 서민들이 걱정하지 않고, 안전에 걱정하지 않고, 먹고 사는 걸 걱정하지 아니하고 살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겠다는 강론들은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만도, 기본적인 가장 큰 대의는 정권 교체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마 우리 김 의원님께서는 그것은 조금 다르게 생각하실 가능성이 있는데, 여권 인사들이 생각하는 어떤 그런 행태하고 야권 인사는 좀 다릅니다. 야권은요, 거의 평생을 권력과 투쟁하면서 살고, 자기가 옳다는 걸 추구를 해왔습니다. 이번에 유승민 파동에서 보는 것 같이, 여러 대통령에 반대하는 대통령의 어떤 행위에 비판적인 어떤 입장을 취하는 분들이 그냥 굴복하는 그런 건 참 보기가 드문 경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신당이 나온 것은 거의 필연이다 하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그건 뭐 반드시 있는 그런 얘기입니다. 앞으로 이제 어떻게 어떤 모양의 신당이 언제 뜰 거냐 하는 건 전혀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가 되죠. 지금 중도 신당 얘기하고 탈당하셨거든요. 어제 탈당하신 분. 중도 신당 나오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친노와 대비되는 중도의 의미가 뭐냐 하는 거죠. 중도 신당이라는 개념, 그냥 슬로건이죠. 정당이라는 것이 아무리 왼쪽으로 간 정당이건 오른쪽으로 간 정당이건 선거 때만 되면 중간 쪽으로 들어옵니다. 그것이 어느 경우에나 속성이죠. 왜냐하면 정치의 본질이라는 게 말하자면 표현이 좀 이상한지 모르지만 아첨과 응석 아닙니까? 당은 유권자들에게 아첨을 하고 유권자들은 또 정당에 응석을 하고 이런 거 도와달라 저런 거 도와달라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서서히 좌우는 색깔이 비슷하게 가는 거죠. 그 무지개 색깔 속에서 하나적으로 가는 겁니다. 저는 중도라는 용어에 굉장히 거부감을 많이 느낍니다. 꼭 이 옛날 유신 때 야당의 중도 통합론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유신 정권에 강력하게 대응하지 말고 적정하게 타협해야 한다 하는 그런 논리였습니다. 유신 정권에 적당하게 응거주춤 하고 타협하는 그런 노선을 중도 통합론이라고 했는데, 지금 혹시 정당이 중도 야당 할 때 여당이 아무리 불법하고 부정하고 부패해도 적정하게 우리가 행동하자 하는 그런 중도 같으면 저는 결코 절대로 용납할 수가 없다. 그건 난 동의할 수가 없다. 명백한 잘못은 당당하게 대응하고 이념적 어떤 노선, 그건 중도. 난 모두 반대하지 않을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